그 다음에 중개 보수 및 실비. 일단 페이지 209페이지 봅니다. 209페이지에 일단 중개 보수 청구권 있죠. 중개 보수 청구권 해가지고 보시면 발생돼 있잖아요, 그죠? 발생 뭐 소멸 그랬는데 일단은 중개 보수 청구권은 우리가 상인 보수 청구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게 판례가. 그래서 판례상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보수 청구권을 우리가 상인 보수 청구권으로 봐요. 해서 일단은 1번에 발생에다가 체크하시고 이렇게 돼요. 의뢰했을 때 집 팔아달라고, 그 다음에 거래가 되었을 때 이렇게 돼요. 의뢰 시에 뭐 한다?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건 무슨 계약 그러죠? 중개계약 그러면 중개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제 표현을 얘기하면 거래 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의뢰와 거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계약, 거래계약이죠. 거래계약. 이걸 우리가 중개계약 의뢰를 우리가 중개실무의 출발점을 해요. 중개실무. 중개실무가 시작되는 때다, 이게. 중개실무의 출발점이라고 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되었다. 이걸 우리가 중개가 완성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럼 뭐야?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이 말이죠. 거래계약 체결을 말합니다.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중개가 완성된 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봐봐요. 의뢰와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개공이 의뢰해서 소개했죠, 그죠? 했는데 거래계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개공의 중개로 소개받았고 거래계약이 체결됐는데 계약서를, 거래계약은 되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의뢰와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실제 그죠? 개공의 과실, 자신의 과실 없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의뢰 시 발생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중개계약이 체결된 때 발생한다. 딱 체크하시고. 그러면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즉 봐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돼 있죠.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이미 돈 받을 권리가 발생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받아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개공은 상인임이 명백하고 그랬는데 판례상에서 개공은 중개를 영업으로 하게 되면 상인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출자 것이고, 즉 당연보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보수를 주네 안 주네, 보수가 얼마다, 내가 하는 게 유상이다 무상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유상이다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아도 뭐만 되면, 거래만 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당연보수라는 거 상인보수 청구권 그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끝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뭔 말이에요, 알겠죠? 보수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중개보수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입니다. 넘어가 보시고, 그러면 보수 지급 시기는 1번에 대통령령에다가 줄 것이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2번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 보면 뭐라 돼 있냐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에 동그라미 하시고, 약정한테 주는 거죠. 정해진 때 주는 거죠. 정해진 때 주는 거고, 대신에 이제 따로 정함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거 봐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거 통상 우리가 말하는 잔금 칠 때 이 말입니다. 그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그 다음에 3번에 청구권이 소멸하는데 포인트는 1번에 개공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컷. 딱 자르고, 이거 빠지면 안 되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된 거래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경우에 중개보수 청구권은
소멸한다. OX. X죠. 제가 드린 말씀에서는 계약이 깨졌다라는 내용만 나왔지 왜 깨졌는지가 안 나왔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가 된 그 원인에 누구 때문에 개공의 고의 과실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 지문이 들어갔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는 큰 틀로 그림을 딱 그려보면 지금 중개보수의 계산 그렸는데 중개보수의 기준, 보수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 대상물에 따라 구분해야 돼. 일단 대상물이 주택일 때,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닐 때, 그리고 복합 건축물 이렇게. 그러니까 중개 보수에 대해서 요율을 얘기할 때 중개 대상물이 있죠. 이 대상물이 언급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대상물이 없는데 요율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택의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S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국토교통부령에 뭐라 되어 있냐면 계약의 종류를 구분합니다.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9라고 되어 있고요. 1천분의 9 내에서 되어 있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1천분의 8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뭐냐? 주택의 경우에는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라고 할 때 뭐냐? 특징이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매매 교환은 혹은 임대차 등이라고 나오면 대상물이 뭐다? 주택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 그랬는데 그럼 주택에 대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요율이 얼마일까요? 최대 요율이 얼마일까요? 1천분의 8입니다. 8. 1천분의 8입니다. 그러니까 매매 교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죠? 임대차 등으로 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렇게 이 큰 틀을 딱 정하는 거죠. 이 범위에서 재량권을 어디에 주는 거예요? 시도에 두는 거예요. 여기 있죠? 시도에 주면서 시도에다가 아까 제가 그랬죠? 권고안을 내려보냈어요. 권고한다 이래가지고 권고안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때 이걸 이제 선택한 거죠. 각 시도에서.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어떻게 이 범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요. 시도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임대차 등 계약의 종류가 구분된다. 1천분의 8이라는 요율이 나왔다. 시도 조례가 나왔다. 대상물은 뭐겠어요? 주택이에요. 지금 일치 이거 별로 중요합니다. 별겁니다. 이거 아셨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죠? 그래서 시도 조례 정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그죠? 5천 이상에 대해서 있잖아요. 요율이 얼마나 되냐면 1000분의 9자나 매매를 치면 9 안에서 654 해가지고 여기다가 0.5%를 곱하게 돼 요율이. 그러면 곱하면 대략 얼마, 약 얼마 나오겠습니까? 최대 그죠? 약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그 시도조례에 보면 그 요율에 80만 원이라고 한도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5천만 원, 즉 2억에 가까운 금액에서 계약이 체결되면 최대 받는 보수가 80만 원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이 100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산출액 그래요. 여기 있죠? 산출액이고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해놨죠. 이게 뭐냐? 한도액이에요. 그러니까 산출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같을 때까지는 계산해서 나오대로 봤죠. 그러니까 산출액하고 한도액이 같으면요. 산출액 기준이고 산출액하고 한도액에서 산출액이 많으면 한도액 기준이고 하셨죠? 이렇게요. 그래서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해하죠? 예. 그럼 이 산출액은 일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돈의 합산이에요? 일방이죠.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거래 금액에다가 요율을 곱해 나온 이 산출액. 이게 뭐라고? 일방 한도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한도액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상물이 뭘까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자, 첫 번째 계약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1000분의 8이라는 요율이 나왔다. 시도 조례가 나왔다. 한도액이 나왔다. 대상물은 주택입니다. 이거부터 기억해야 됩니다. 아셨죠? 다시 여쭤보면 다 눈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치? 그렇게 돼. 이게 딱 하고 나면 여기서 흘러가야 돼요. 저쪽 칠판에 판사한 내용처럼 이렇게. 그래야 완벽하게 암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자꾸 제가 그랬죠. 본다는 걸 공부한다고 자꾸 착각하지 마요. 민법을 나는 책을 5번을 봐서 보는 눈이 있으면 보지 그러면. 그죠? 보기만 하는 게 공부예요, 이게?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독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독서 강습회가 이거. 그러니까 아니 공부를 자꾸 오해하시면 돼요. 자꾸 책을 봤다 그러는데 우리가 혼자서 그런 거 아시죠?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아시잖아요.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그게 피드백하는 시간이거든요. 공부한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지 책만 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업을 듣는 데 있잖아요. 수업을 들었는데 잘 안 남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 머릿속에서 내 나름의 정리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딱 정리가 돼요. 나름의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겠죠? 핵심되는 단어하고, 그러니까 딱 정리. 그 다음에 주택 외로 딱 가보면, 외는 둘로 나눠져요. 주택 외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예전에 원래 조문에 주택 말고는 싹 다 들어갔죠. 이게 상가, 그리고 또 토지,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피스텔은 사실은 주거용 있죠.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은 원래 업무 시설이잖아요. 근데 업무 시설인데 주거 목적으로 그죠? 분양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근데 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자, 일단 듣기만 하셔도 돼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야 돼요. 그리고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용 입식 부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딱 그려집니까? 그리고 딱 일명 그죠? 원룸, 투룸의 오피스텔이 있잖아요. 그죠?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 예, 욕실이 있어야 돼요. 예, 전 입식, 그죠? 부엌에다가 전용 수세식, 푸세식은 안 돼요. 수세식 및 화장실이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원래는 이거 이전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거냐 말 거냐 상당히 많이 많았어요. 신문을 받아본다, 뭐 이런데 일단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뭐 해야 되죠? 주거 목적으로의 용도가 주거 목적이면 그죠? 그러니까 실제 기본적인 용도는 안 되죠. 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조용대상인가 아닌가 따질 때 공부상 용도의 실제 용도예요. 실제 용도거든. 참고를 하더라도 계약을 할 때 임대차 목적으로 계약을 주거용으로 계약했으면 뭐라고? 주임법상 보호 대상이 돼요.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거용이기 때문에 요율을 부담에 좀 줄여준다는 건데 이때는 예외적으로 계약의 종류를 나눠요. 그죠? 임대차 등 해가지고요. 매매 교환은 우리가 사실은 봐봐요. 주택의 경우에는 요율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시도조례라는 말은 각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딱 나오면 요율을 밝혀요. 얼마라고. 그런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요율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내에서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내에서 그래가지고 1000분의 온지 1000분의 산지 그 범위 내에 결정되어 있거든요. 온지 산지 알아야 되고 왜 묻냐? 주거용 오피스텔 때는 최대 보수를 묻거든요. 그러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시 경우에 최대 보수는 물으면 얼마 곱해야 돼? 5를 곱하고 임대차는요 4를 곱하고 그러니까 최대 보수를 물으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 외에 해가지고 그 외에 있죠? 그 외에는 얼마? 1000분의 9입니다. 1000분의 9 내에서 어떻게 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0분의 5, 4, 그 다음에 1000분의 9까지 해가지고 협의 결정이면 결국은 협의로 정한다는 말은 얼마를 받을지 아나 모른다. 모른다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받을 때 같이 받는 게 뭐냐면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거든요.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표에는 주택은 딱 나와 있는데 주택 외 용도에는 공란으로 비워놨어요. 비워놔서 거기다가 내가 얼마를 받겠다, 최고 얼마까지 받겠다라고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 상한 요율에다가 얼마를 적어놨겠어요? 1000분의 9 적어놨겠지. 요거요. 그러니까 협의결정이란 말이 나왔다. 상한 요율 명시가 나왔다. 이건 대상물이 뭐다? 주택 외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일치.
그럼 복합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지은 거야. 통상 말해가는 우리가 뭐 주상 아파트 있죠. 여기 뭐라 그러죠? 이거 상가주택 그러죠? 이건 상가주택 보통 그러잖아. 상가주택. 그 경우인데 이건 뭘 기준으로 할까요? 주택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용도가 X예요. 용도에 따라서가 아니고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에 따라가나요?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그죠? 주택이에요.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있잖아요. 주택이냐 주택 외냐 그럴 때 시험에는 이게 나왔어요. 초가 이하예요? 이상 미만이에요? 이상 미만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2분의 1은 뭐예요? 주택 아셨죠? 예,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대상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이제 기준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문 제목만 봐봐요. 210페이지 보니까 중개보수 계산 그래가지고 주택 나오죠? 주택은 국토부령으로 정하잖아요. 국토부령에 보니까 봐봐요. 주택의 중개보수는 따라오고 있습니까? 쌍방으로부터 균문하게 받아요? 각각 받아요? 각각 받아요. 왜 각각 받을까? 이 산출액이 일반 한도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돈이니까요. 그래서 일반 한도니까 곱하기 1을 해야 그게 총액이 되죠. 예. 그리고 뒤에 일반 한도는이라 나와 있어요.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천분의 9죠. 그러면 그 앞에 일방을 쌍방으로 바꿔봐요. 그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그럼 뭐해야 돼? 1천분의 18이에요. 였죠? 1천분의 18이에요. 돼. 18이. 그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대금 금액의 1000분의 8하고 있죠? 자, 다시 계약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1000분의 8이 나왔다. 아셨죠? 그 다음에 갑니다. 시도조례다 해가지고요. 시도조례가 나왔다. 뭡니까? 그죠? 그리고 밑에도 두 번째 줄 한도액 보입니까? 한도액이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십시오. 한도액이 있다만 알면 되고 요율이 얼마인지를 암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왜? 시도조례를 정하니까 계산 문제가 나오면 딱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외가 되면 종류가 두 개죠. 주택 외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그 외로 나뉘는데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튀어나오면 이게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85제곱미터 이하고 상하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있으면 뭐라고? 그죠? 저는 꿈이 그거거든요.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 장기 투숙객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게 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 옛날에 그 뭐죠? TV 드라마 중에 그 레밍턴 스틸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그 뭐죠? 그 프리티 우먼이잖아요. 리차드 기어 나왔던 영화. 그 리차드 기어가 호텔에 계속 장기 투숙이잖아요. 그죠? 너무 편할 것 같아. 나갔다 오면 착 다시 정리 다 해놓고 방치해야 될 것도 없고 돈만 많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얼마나 그 계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해봐야지. 참 괜찮을 것 같죠? 자, 어쨌든 거기 그 요건 주거용 오피스텔 딱 놓으면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아셨죠? 용도를 딱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 박스 있죠? 매매 교환은 얼마? 1000분의 5.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 요율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요. 협의하여 요율을 결정한다 보이죠? 협의 결정. 그리고 뒤에 표 다음 페이지. 오피스텔 외도 마찬가지예요. 외도. 일단은 밑에 두 번째 줄 1000분의 9 범위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협의 결정이라 되어 있습니다. 협의 결정은 얼마를 받을지 안다 모른다라는 말이고 그래서 밑에 그죠? 상한 요율을 명시하라고 두 번째 줄에 보입니까? 중개보수 상한 요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얼마를 받을지 그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을 산정할 때 자 계산 문제입니다. 뭘 기준 금액 우리가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계산 있잖아요. 계산 문제가 딱 나왔다. 보수 계산. 중개 보수 계산에 관한 딱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대상물이 뭔지 봐야 되죠. 그죠? 대상물이 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상물에 따라서, 그죠? 대상물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 금액을 구하는 것도 계산이잖아요. 그죠?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고, 기준 금액에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요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율이 나오고, 주택은 그럼 기준 금액에다 요율을 곱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산출액이죠. 산출액하고 뭐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한도액과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일방으로부터 받는 보수인지 총액인지를 따져보셔야 돼요. 일방 총액 아셨죠? 이렇게요. 이 식을 좀 순서를 처음에 일단 먼저 대상물이 뭔지 파악해라. 그 다음에 기준금액이 얼마인지 요율이 얼마인지 아셨죠? 이렇게 딱 보시면 처음에 매매 계약은 매매가죠. 그 다음에 교환은요. 큰 거 적은 거. 큰 거. 전세금은 보증금이죠. 자, 4번 체크하시고 요거. 계산 문제에서 주로 언급되는 게 4번. 두 번째 줄 보십시오. 합산한 금액 있죠. 합산 금액이라는 건 보증금에다가 환산한 금액을 더한 거죠. 예, 그래서 합산 금액 혹은 환산 금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줄에 가셔가지고 끝에 합산한 금액이 잘라요. 합산한 금액이 같은 말로 기준 금액이 혹은 환산 금액이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5천만 원 미만입니까? 이하입니까? 미만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해두시고, 미만. 그럴 때는, 미만일 때는 다시 월 차임에다가 얼마를 곱한다? 70 동그라미.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딱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죠. 보 20에 월세, 그죠? 월세 차임이 20인 경우하고 보 20에 2천만 원, 그 다음에 보 3천만 원에 월세 10만 원인 경우에 중개보수는 같아요, 달라요? 그리고 거쳐줄게. 그럼 또 해줘야 되겠죠. 대상물이 뭐냐? 예, 주택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죠. 그리고 요율은 이 경우가 얼마냐 그러면 예, 1000분의 5입니다. 0.5입니다. 그리고 예, 일방 보수를 물었어요. 딱 길어 나오겠죠, 그죠? 대상물이 뭔지. 그러면 기준금액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금액이 얼마예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왜? 두 개가 일단 4천이죠. 얘도 4천이고 얘가도 4천입니다. 둘 다 지금 환산한 금액이 4천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돌아가면 5천만 원 미만이니까, 맞죠? 보고 있습니까? 5천만 원 미만이니까 지금 처음에 여기다 100을 곱했잖아요. 100을 곱해서 환산했는데 100 대신 이제 뭐 한다고? 70을 곱해요. 70을 딱 곱해보니까 위에 거는 3,400만 원이 됩니다. 3,400이. 밑에 거는요? 3,700만 원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죠? 보증금액이 클수록 이해가 됩니까? 보증금액이 클수록 돈이 있다는 거잖아. 맞지? 목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율이 더 높은 거야. 이건 3,700이고 얘는 3,400이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0.5로 곱할 거 아닙니까? 요율이. 그리고 일방이니까 그대로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기준금액을 구한다. 요율은 0.5다. 한도액 없어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말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일반 그랬죠. 계산하면 나옵니다. 돈이. 위에 거 얼마입니까? 17만 원. 밑에 거는요? 18만 5천 원? 예. 아, 그냥 깎아줍시다. 15만 원씩 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야, 아셨죠? 예. 그래서 환산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양권 있잖아요. 분양권도 기납입금의 피죠. 이것도 참 이게 웃기는 게 분양권 전매다 그럴 때 중도금이잖아요. 중도금에다가 피죠. 요게 원래 분양권 전매예요, 그죠?
근데 계산할 때 요렇게다 곱해다 요일을 하잖아요. 요일을 곱하잖아요. 근데 분양권 전매라는데 이 P가 마피가 됐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풀피잖아요. 플러스 P잖아요. P랑 프리미엄이라는 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웃돈이잖아요. 웃돈. 근데 마이너스 마피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에다 중도금에다 그냥 바로 그냥 계산을 해요. 마이너스라고 빼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개보수는 오히려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 국토부 해석은 그런가 봐요. 제가 생각할 때. 마피는 나중에 있잖아요. 분양가보다 내려서. 그러면 그 마이너스 P 부분은 취득가가 내려가죠. 취득가가 내려가면 세금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최종가에 관한 문제지 중개시 보수하고는 관계없다 봐요. 이걸. 그러니까 마이너스 P는 고려 중개보수에서 계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예 배제시키고 없다 생각하고 하셨죠.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그래요. 프리미엄이라는 자체가 웃돈의 개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는 통상 쓰는 말이지 마이너스 P라는 개념은 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일단 총분양 금액이에요. 기납입금이에요. 기납입금의 P다. 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중개보수의 각종 기준이 나오는데 자 4번에 동일 있죠. 동일 세 분만 찾아보시겠어요? 동일 대상물, 동일 당사자, 동일한 기회의 세 분 있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면 등장인물은 몇 사람일까요? 두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뭐다?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동일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면 이때 개공갑이라는 사람이 개공갑은 AB로부터 뭐만 받아라? 매매 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아라 이 말이죠. 이거 등장인물이 몇 사람이다? 두 사람이다. 등장인물이 몇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 이름 곤란하면 되고 얘들 아셨죠? 예. 개공은 항상 계약할 때 제3자 입회인이에요. 이해하겠죠? 계약이 체결되는 걸 지켜봤다는 의미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요 경우 하나 가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B와 C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을 때 아셨죠? 이때 갑이 개공갑이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매매가만 받는다. 임대가에 대한 보수도 받는다. 둘 다 받는다. 아셨죠? 지금 동일 대상물에 대해서 매매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지만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A, B,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B, C니까요. 이때 둘 다 받아야 됩니다. 답은 100만 원.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요거 매매 80만 원, 이거 2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매가만 받는 게 아니라 둘 다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등장 인물 따라서 딱 문제 딱 보면 딱 나와요. 그죠? A, B, C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이거 다 받는다. A, B 그러면 매매만.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문제가. 자, 그래가지고 오른쪽 갑니다. 주택과 주택의 복합 건물은 아까 보셨죠? 뭘 기준으로? 주택 면적의 기준입니다.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이렇게요.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밑에. 대상물의 소재와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뭘 기준으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 줄 다 긋고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분사무소 나왔죠? 주어는 뭘까요? 주어가 뭐냐고. 주어가 좀 법인이고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주가 따라옵니다. 아셨죠? 주가. 그죠? 대신에 딱 하나 예외가 주택중개보수는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 줄 다 긋고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그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실비가 나옵니다. 실비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누가 누구에게 부담하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실비가 딱 나왔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에도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비를 그 중개 의뢰인에게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할 수 있다. OX.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비를 영수증을 첨부하여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실비는 누구한테 받는다고? 중개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어요. 보수 말고도. 그런데 실비는 종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하고요. 권리관계 확인 실비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과 관련된 실비회가 종류 몇 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이제 권리관계 확인 또는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둘 다 물어본 거죠. 실비는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누구한테? 권리죠. 중개 의뢰인 중에서 그 이전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개공의 명의로 예치되니까 뭐 했죠? 보증을 가입했잖아. 그죠? 그때 보증보험료 등을 내요. 그 보증보험료 등을 내는데, 보증을 가입함으로써 누구를 보호할 수 있죠? 매수자죠. 그죠? 그래서 개공이 돈 갖고 튀더라도, 그죠? 돈 뗄 연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개공 등 반환 채무 이행 보장과 관련된 실비는 권리 누구? 취득 중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실비는 중개 의뢰인에게가 맞는 거고, 실비의 종류가 구체화되면 부담하는 사람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비는 주택의 경우 같아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아셨죠? 시도조례로 정한다. 됐죠? 그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두고 217페이지 보니까 실비의 종류가 나오고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실비의 범위 한도는 어디?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실비를 청구하는데 개공이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거 맞죠? 근데 그 실비의 종류가 구체화되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청구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에 가면 대상물 사무소 소재가 달라요. 어디 조례? 사무소 소재에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220페이지에 갑니다. 협회. 협회도 그냥 가능하면 좀 간단하게 갑시다. 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의 첫 번째 설립이 있습니다. 협회의 설립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 설립하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누가 설립합니까? 협회는 개공입니다. 개공 중에서 누구?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그러니까 개인이니까 부치상 개공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협회를 설립하는 자는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끝에 설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설립할 수 있다. 그죠? 협회는 임의 설립주의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설립입니다. 현재 협회가 두 개 있거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협회 성격, 법인이 있습니다. 그죠? 법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이 법인은 영리일까요? 비영리일까요? 비영리입니다.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밑에 있죠. 민법 중 어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들었죠? 이번에 복수 설립하고요. 그 다음에 개공은 가입해야 될까요? 가입할 수 있을까요? 가입할 수 있다. 그죠? 다시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협회 회원이 되는 자는 개공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개공입니까? 아니죠. 자격증을 그냥 취득한 사람을 공인중개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협회 설립 절차 갑니다.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서 정관을 먼저 작성합니다. 그죠? 정관을 작성하고, 그럼 정관 작성을 할 때 정관에는 목적 사업이 나오거든요. 정관의 목적 사업 중에 중개업이 있을까 없을까? 협회의 정관에
협회 정관에 목적 사업으로 중개업이 기재되어 있을까요? 기재되어 있을까? 협회가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그러면 중개업이 영리입니까? 비영리입니까? 영리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결합체가 누굽니까? 협회입니다. 개공들끼리.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협회에 나중에 업무가 고위 업무하고 수탁 업무가 나오는데 그 업무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부동산 중개업은 협회의 목적 사업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자 갑니다. 오른쪽. 협회는 정관을 작성했으니까 이 작성된 정관을 의결해야 되겠죠. 의결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는 회원이 그죠 얼마가 출석해야 되냐 그러면 몇 명? 600명 이상이 출석해야 돼요. 그리고 600명에서 가반 찬성으로 의결하거든요. 정관을. 그럼 가반 찬성이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 301명 이상은 찬성해야 돼요. 듣고 있죠? 그리고 그 600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동그라미 이번에 서울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각 얼마요? 30이요, 20이요? 각각 30도 봤죠? 어디에? 500이 31일 기억나십니까? 그 30하고 요 20이 왔다 갔다 서로 바뀝니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설립 인가입니다. 입법 정책상 설립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인가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인가주의입니다. 허가를 받는다가 아니고요. 인가입니다. 그리고 설립 인가 누구요? 국장의 인가죠. 국장의 설립 인가 본문에 딱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안 봐도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설립 등기합니다. 어디서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체크하시고 그러면 협회가 설립되었다는 말은 사무소가 있죠. 그 사무소가 뭐다?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가 뭐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랬는데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있다는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정하는 대로입니다. 그리고 협회가 성립한다 그랬을 때 언제 성립합니까? 설립 등기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 성립한다. OX. X. 자, 다시 머릿속에 해보세요. 협회 설립은 첫 번째 뭐 한다? 정관 작성. 발긴 수가 300명. 그 다음에 작성된 정관을 의결하죠.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총회에는 회원이 얼마나 출석해야 될까? 60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해야 되고 그 600명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도에서 각 20명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마음으로써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두 번째, 협회 조직은 주된 사무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고 언급이 없습니다. 따로 정함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협회의 주된 사무소가 어디에 둔다라든지 이런 말 자체가 너무 틀려요. 그리고 지부지회를 두는데 자 1번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를 딱 끄세요. 딱 끄고 시도에 두는 게 뭡니까? 그럼 시군구에 두는 건요? 지회입니다. 둔답니까? 둘 수 있답니까? 둘 수 있답니다. 그죠? 그럼 지부지회를 둘 수 있는데 설치 근거가 뭡니까? 정관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정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예,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둔다 둘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지부지회를 두게 되면 신고하거든요.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후신고입니다. 모르면 사후신고를 했죠. 사전신고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 사후라고요. 사후. 사전은 하나밖에 없다고. 휴업등. 아셨죠? 자, 그러면 지부는 어디다 신고할까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요.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지부지회에 대한 감독은 누가 할까요? 국장입니다. 지부지회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하죠? 협회 그럽니다. 협회에 대한 감독권자가 누굽니까? 국장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아까 우리가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작성된 정관을 의결했죠. 그러면 그 총회 의결사항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죠. 이미 결정된 사항, 변수가 없거나 신속을 기할 때 처리기간은 지체 없습니다. 신중을 기하거나 사무소 설치는 7일 이내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보시고 협회의 업무가 나오는데 업무는 고유 수탁 업무가 나옵니다. 자, 고유 업무 중에서는 두 개만 5번 있죠.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이게 뭡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OX. 오죠. 예, 지금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한방입니다. 한방.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이죠. 공제사업도 협회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5번 6번 딱 체크하시고 지금 현재 수탁 업무는 시험하고 교육밖에 없어요. 교육과 시험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권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국장에게 있습니다. 안 보셔도 돼요. 오른쪽 갑니다.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은 협회의 고유 업무입니까? 수탁 업무입니까? 고유 업무입니다. 그러면 자 쌍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협회는 공제사업을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줄 딱 것이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죠. 협회의 당연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당연 사업으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영리 비영리. 그죠? 목적은요. 상호부조입니다. 상호부조. 자, 그 다음에 보정보험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고 공제사업의 범위가 쭉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제사업을 운영할 때 그 근거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운영규정입니다. 넘겨보십시오. 공제규정입니다. 공제규정. 공제규정을 딱 정하죠. 앞에 우리가 정보망에도 운영규정이 있었죠. 여기 공제규정이 있죠. 규정으로 끝나 이게 국장의 승인이에요. 아셨죠? 국장의 승인은 사전 승인일까요? 사후 승인일까요? 사전 승인입니다. 그게 승인사항이 자 정보망에 나오는 운영규정이 있고요. 공제사업 운영을 위한 공제규정이 있고 그리고 책임준비금의 전용이 있습니다. 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이 세 가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뭐다? 사전 사후 사전 승인을 요한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공제규정 누구의 국장의 승인사항이고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제규정의 내용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동그라미 2번 있죠. 박스 안에 디귿 보십시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보입니까?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총 수입액의 10% 되어 있습니까? 뭐에 10%?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입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은 4번 별도 회계관리 줄을 딱 긋고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고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컷 책임준비금의 전용이죠. 책임준비금의 전용 지금 224페이지 4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임준비금의 전용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입니다. 자, 그리고 5번 운용실적 공시 딱 해가지고 운자 동그라미 운용실적 공시 나오잖아. 그죠? 자, 운용실적 공시 그러면 이거 기억할게. 운용실적 공시 이렇게 나오면 운자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가지고 세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운용실적 공시 일단은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이거? 공제계약자에게 언제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어떻게 해야 되죠? 공시하고 개시해야 한다.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운용실적 공시에 관련된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다. 운자, 운명할 때 운용실적 공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아셨죠?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대답돼야 됩니다. 누구에게 동그라미 1번 공제계약자에게 언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어떻게 공시하고 개시해야 한다. 위반하면 500과 이렇게. 그다음에 공제사업의 운영 가셔가지고 자 일단 공제사업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 유지되어 있죠. 자 보세요.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유동성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을 지켜라 되어 있고요.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 기준이 뭐냐? 밑에 있습니다. 직업 여력 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 구상 채권 등 보유 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컷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것. 이게 뭐라고? 재무 건전성 기준입니다. 그 중에 직업 여력 비율이란 직업 여력 금액을 직업 여력 기준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데 이게 100분의 1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직업 여력 금액이 기준 금액보다는 같거나 많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1이 되잖아요. 100 이상이니까요. 그리고 이때 직업 여력 금액은 말 그대로 자산 재무제표상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 관계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뭐란다? 직업 여력 금액을 해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 아셨죠? 예, 그게 뭐냐? 자본금, 대손, 충당금, 이익잉여금은 뭐한다? 더해야 되고 뒤에 영업권, 승급 비용 등 명목상의 자산은 더한다 뺀다? 빼고 그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겠죠? 예, 이렇게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렇게 그 다음에 갑니다. 조사 또는 검사 해가지고요. 조사 검사권 있죠.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 검사권입니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 검사권은 누구한테 있다? 금감원 원장 줄 다 긋고 금감원 원장에 줄 긋고 그 다음에 직권입니까? 요청입니까? 요청에다 체크하시고 지금 226페이지 보고 계시죠? 위에서 딱 보면 어디를 보는지 보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랬어요. 하나를 하면서 다른 걸 보지 말아야 했어요. 하나를 하면 그 하나만 똑바로 해야 돼. 그죠? 하나만 하는데 지금 무슨 왜 못하냐? 하나만 하면 그대로 오는데 본인은 딴 거 보고 있어요. 딴 거 공부하고 있어. 공부 집에 가세요.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래. 다 이게 보면서 이해가 되면 좋은데 지금은 눈에 보이는 대로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최선이에요. 예? 자, 조사 검사권 누구한테 있다? 금감원 원장입니다. 직권입니까? 요청입니까? 위반하면 제재는 500가죠. 예, 이렇게 이건 운명할 때 검사 등 해서 같이 묶어서 보면 돼요. 그리고 자 3번에 개선 명령할 때 명자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감독 명령권은 누구한테 있죠? 국장에게. 조사 검사권은요? 금감원장에게. 자 명자 명령입니다. 그 보니까 국장은 공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게 되면 다음에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묻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조치가 기억니은 디귿은 공통점이 변경이죠. 그래서 방기가 변경, 방법, 기관, 가격의 변경입니다. 방기가 변경. 아셨죠? 그리고 불적보, 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불적보 되어 있고요. 미엄, 가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가자손하고 비업의 개선 명령까지 하셨죠? 개까지 가자손개하는 거. 일단 눈에 익혀 두시면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변경이고 장, 방기가 변경, 불적보, 가자손개까지. 역시 위반하면 명령 위반이니까 500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원에 대한 제재 그랬는데 주의하실 건 1번 누가요? 국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징계 해임하거나 합니까? 요구하거나 이거 요구의 동그라미. 징계 해임권을 국장이 갖지 않아요. 징계 해임 요구권이지. 그리고 시정 명령이죠.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시정 명령 명령권 역시 누구? 국장에게. 감독 명령권은 누구한테 있더라? 국장에게. 공제사업 조사 검사권은 금감원장에게. 직권으로 요청으로 그 다음에 오른쪽 운영위원회가 나옵니다. 자, 네 군데 심의감독협회 둔다. 심의감독협회 둔다. 찾았습니까? 딱 네 군데 입에 딱 붙여야 되고 하는 일은 심의감독이고 어디 있어요? 협회에 국토부에 협회에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그 심의 내용하고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심의 내용 넘어가시고 협회 자 운영위원회 구성입니다. 몇 명입니까? 19명인데 위원회 보십시오. 성별 고려해서 그죠? 성별 고려해서 그 다음에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 있죠. 그 박스 안에 2번과 3번이 누구냐면 협회 회장과 협회 이사회가 선임한 사람이니까 어디 쪽 사람이죠? 협회 사람입니다. 그죠? 협회. 그래서 2번과 3번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는 적어야 좋겠어요? 많아야 좋겠어요? 적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공제사업에 대한 심의감독이거든요. 공제사업에 대한 심의감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협회에 관련된 의견, 협회 관련 의견을 다 배제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협회에 관련된 위원수가 많아져 버리면 협회에서 원하는 대로 가겠죠. 그래서 3분의 1 미만입니다. 임기 몇 년?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제도가 있어요. 부위원장 제도가 있으니까 위원장이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부위원장이 대행하겠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 줄 호선 19명 위원들이 쭉 둘러앉아가지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누가 뽑아요? 저희들끼리 뽑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회의갑니다. 자, 일단 다른 거 두고 3번에 운영 있죠. 자, 회의는 제적위원 가반 출석에 개의하고 출석위원 가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됐습니까? 까지. 밑에 그 정책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비교하는 표가 나오는데 조금 뭐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